저희는, 저희는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네, 저희는 탈북민입니다. 2004년 어느 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쓰러져 있던 두 자매를 발견한 62세 조정민 어르신. 그는 규정상 신고해야 했지만 인간적 연민으로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줍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저씨,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 진짜야? 네, 저희 둘 다요. 과연 이 놀라운 상황을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쟁과 이념을 넘어선 사랑, 혈연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의 이야기. 절망에서 시작되어 기적 같은 희망으로 이어지는 감동의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슬입니다. 지금은 41살이 되었고요. 강원도 화천군 산마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25살 동생 소유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나타나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덕분에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분과의 만남이 어떻게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늦봄, 북한 자강도 깊은 산골의 군부대. 회색빛 하늘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예슬은 군복깃을 세우며 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25살의 그녀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밝음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언니, 또 박현민 생각하고 있지? 동생 소율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22살의 소율 역시 언니만큼이나 야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서로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만해, 소율아. 이미 끝난 일이야. 예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현민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가 부대 내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반동분자로 몰려 처형당하던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현민 오빠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을 반동분자라고.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예슬이 급하게 동생의 입을 막았어요. 이곳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소율도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예술가 기질이 있던 김태준을 사랑했지만 그는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20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태준이도 그랬어.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에 그려준 작은 스케치북이 아직도 그녀의 품속에 있었어요. 그것만이 그와의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 언니?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며칠 후 부대 취사장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자매를 불렀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하며 젊은 병사들을 친손주처럼 돌보는 분이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고 희망도 없이? 할머니의 말에 자매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 새끼들아.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달라야지. 할머니는 자매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 이게 무슨... 남쪽으로 가거라. 여기서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 없어. 자매는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탈북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의지만 있으면 말이야. 할머니는 자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며칠 후 할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결심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예슬이 대답했어요. 소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럼 준비하세요. 며칠 후에 연락할게요.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경로를 외우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익히고 최소한의 짐만 준비해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는 살아야 해. 예슬이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두려웠지만 동생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부대에는 박철수라는 하급 병사가 있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지만 마음씨가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매의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누나들, 이거 가져가세요. 철수가 손으로 그린 지도를 건넸어요. 지뢰가 매설된 위치와 안전한 통로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런 걸 주면 너도 위험해져. 괜찮아요. 누나들이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의 순수한 마음에 자매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세상에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탈북 당일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자매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기다렸어요. 준비됐습니까?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위해 왔습니다. 내 새끼들아, 남쪽 가서 꼭 행복하게 살 거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매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할머니가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작별 인사를 마치고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취사장에서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 경비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어요. 철수는 감시초소에 불을 끄고 허공에 총을 쏘아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따라오세요. 브로커의 안내로 자매는 부대를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이 계속되었어요.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에 발이 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의 격려에 자매는 마지막 힘을 냈어요. 드디어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어요. 저기가 자유입니다. 브로커가 철책을 뚫고 있는 동안 총소리가 들렸어요. 추격대가 따라잡은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자매는 철책을 통과했지만 브로커는 추격대를 유인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아저씨, 예슬이 돌아가려 했지만 브로커가 손을 저었어요. 가세요. 빨리. 그의 희생으로 자매는 간신히 남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했지만 자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더 이상 못 걷겠어. 소율이 주저앉았어요. 예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원도 화천 지역의 한적한 산길에서 자매는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이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바로 조정민이라는 62살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자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절망에서 피어난 용기가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었고, 이제 진짜 희망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와 철수, 그리고 브로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어요. 비록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꺾이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현민과 태준의 죽음으로 시작된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매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곧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자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어요. 2004년 늦여름 강원도 화천군 산마루 마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새소리와 함께 조정민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62살의 그는 전직 교사로 아내를 잃고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군. 정민은 작은 독백을 하며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온화한 미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였죠. 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덤불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2명의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곳에?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먼저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 여성 모두 호흡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 일단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정민은 규정보다 인간의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는 예슬을 먼저 업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소율도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민은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덮어주었어요. 괜찮을까? 정민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밤새 2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소율이 먼저 의식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낯선 환경에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죠?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민은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깨어났구나. 다행이야. 정민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율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놓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나는 조정민이라고 해. 이곳은 산마루 마을이고 내 집이야. 저희를 왜 도와주셨어요? 소율의 눈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정민의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대답에 소율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언제 깨어날까요? 곧 깨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정민은 소율에게 미움을 끓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소율에게는 꿀맛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슬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소율보다 더욱 경계심이 강했어요. 소율아, 괜찮아? 예슬의 첫 마디는 동생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응, 언니. 이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지만 예슬은 여전히 정민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언니로서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대가는 뭐예요? 예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민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가라니. 그런 건 바라지 않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분명 뭔가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 부탁할게. 빨리 건강해져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정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예슬도 조금씩 경계심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민은 더욱 정성스럽게 자매를 돌봤어요. 약초를 달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이 약초는 상처 회복에 좋아. 직접 캔 거야. 정민이 끓여준 약차는 쓰지만 몸에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세요? 소율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 우리 딸 생각이 나서 그래. 딸이 있으세요? 응, 있었어.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정민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자매는 그제서야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 오히려 너희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매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민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정민은 자매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예슬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어떻게 산속에 쓰러져 있었지? 정민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자매는 당황했어요. 아직 자신들의 정체를 밝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길을 잃어서요. 소율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의 배려심에 자매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자매는 집안일을 도우려 했어요. 하지만 정민은 말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더 쉬어. 괜찮아요.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예슬이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럼 가벼운 것부터 천천히 해봐. 정민은 자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소율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한 모퉁이에 걸린 그림을 발견했어요.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아, 그건 우리 마누라가 그린 거야.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거든. 정말 잘 그리셨네요. 저도 그림을 조금 그려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그려봐. 정민은 소율에게 종이와 연필을 건넸습니다. 소율이 그린 그림을 본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잘 그리는구나. 감사합니다. 소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예슬은 밭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민과 함께 텃밭을 돌아보며 농작물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 작물들은 어떻게 기르는 거예요? 오, 농사에 관심이 있구나. 네, 배우고 싶어요. 정민은 기꺼이 예슬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슬은 생각보다 농사에 재능이 있었어요. 감이 좋네. 금세 배우는구나. 재미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어요.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느 저녁 정민은 자매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별이 참 많구나. 정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율이 감탄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예슬의 고백에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이 집이 너희들에게 평안한 곳이 되면 좋겠어.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저희가 뭘로 보답해야 할까요? 보답이라니.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민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자매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자매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저씨, 저희가 계속 여기 있어도 될까요? 소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집이 너희 집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너희들이 있으니까 집안이 밝아졌어. 자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그럼 저희도 열심히 일할게요. 예슬이 다짐했습니다. 좋아.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자매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정민 역시 오랜만에 푹 잠들었어요. 빈집이 사람 사는 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슬은 농사일을 도왔고 소율은 집안일을 맡았어요. 정민은 두 사람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소율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어때? 정민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맛있다. 예슬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역시 여러 명이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네. 정민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자매는 점차 과거의 아픔을 잊어갔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에게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자매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생전 처음 느끼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으니까요. 정민 또한 자매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2004년 가을, 산마루 마을에는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자매가 정민의 집에서 지낸 지 벌써 2달이 흘렀어요. 예슬과 소율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정민과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슬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달밤 예슬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잠이 안 와?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조금 그래요. 예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정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관심에 예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저씨, 예슬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 정민의 격려에 예슬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하지.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정민의 대답에 예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북한에서? 네, 저희는 탈북민입니다. 예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슬은 그가 자신들을 거부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있었구나. 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저희를 내쫓을까봐. 내쫓다니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정민의 말에 예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 예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마음 편하게 쉬어라. 아무 걱정 없이. 정민이 예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슬은 소율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어요. 언니가 아저씨한테 다 말했어? 응.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아저씨 반응은 어땠어? 우리가 걱정한 것과는 달랐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 소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니? 정민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죠. 예슬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구나. 대단해. 죽을 뻔했어요. 아저씨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소율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남은 거야. 나는 그저 도움을 준 것뿐이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민과 자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슬과 소율은 정민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게 되었고 정민 역시 자매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 사시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소율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마누라와 딸과 함께 살았지. 행복했던 시절이었어. 정민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 갑작스럽게 두 사람 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어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 이제는 말할 수 있어. 그날 밤 예슬은 정민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이 있었거든요. 아저씨도 우리만큼 외로우셨구나. 그렇지. 하지만 너희들이 와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정민의 고백에 자매는 감동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민은 자매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자매들도 정민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매와 정민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밤 정민이 아파서 열이 났습니다. 자매는 밤새 그를 간병했어요. 괜찮으세요? 예슬이 정민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해. 정민이 예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흘렀어요. 소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민의 따뜻한 돌봄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저씨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몰라. 빚이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민의 말에 두 자매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봄이 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슬과 소율 모두 임신한 것이었어요. 언니, 나 임신한 것 같아. 소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슬의 대답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떡하지? 일단 아저씨께 말씀드려야 해.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예슬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네. 저희 둘 다요. 정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떠날게요. 예슬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떠나지 마. 정민이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정민의 말에 자매는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오히려 기뻐. 정민의 진심에 자매는 감격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을 어른들께 말씀드려야 해. 정민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어른들 모임에서 정민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김한석 훈장님이 물었습니다. 제 집에 탈북민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회관이 술렁거렸어요. 탈북민이라고? 네, 그리고 그들이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더 큰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민이 자네, 제정신인가? 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정민의 단호한 대답에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정민의 말에 일부는 이해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을에 탈북민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기를 건가? 걱정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한석 훈장님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게.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정민이는 우리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이네. 그의 선택을 믿어보자. 훈장님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건 정민이가 알아서 하겠지.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정민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정민은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자매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정민이 자매를 위로했습니다. 아저씨도 건강히 계세요. 한 달 후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고생했어. 이제 정식으로 우리 마을 사람이네. 마을 사람들의 환영에 자매는 감격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은 출산 준비물을 모아주었어요. 이건 아기 옷이고 이건 기적이야. 정성스럽게 뜬 모자도 있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자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 우리가 할 일이지. 이제 정말로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자라겠어요. 예슬의 말에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함께 키우자. 소율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고생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마을에 봄이 오고 자매의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했어요. 정민은 62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매는 새로운 땅에서 새 생명을 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2005년 봄 산마루 마을에는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예슬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출산이 임박해 있었어요. 정민은 62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슬아, 괜찮니? 정민이 예슬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슬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아기들이라고? 네,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래요. 정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쌍둥이라니, 정말 큰 선물이구나. 소율도 옆에서 언니의 배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임신 중이어서 더욱 설레었어요. 우리 집에 아기가 셋이나 태어나는구나. 정민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예슬이 진통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정민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긴 시간이 흘렀어요. 정민과 소율은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소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예슬이는 강한 아이니까. 정민이 소율을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매가 태어났어요. 정민과 소율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네,
어머니와 아기들 모두 건강해요. 병실에 들어간 정민은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했어, 예슬아.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죠. 예슬의 말에 정민은 더욱 감격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아들은 한빛솔, 딸은 한가온이 어때요? 빛과 따스함을 의미하거든요. 좋은 이름이야. 우리 빗소리 가온이. 정민이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온 예슬과 아기들을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빗소리는 아빠를 닮고 가온이는 엄마를 닮았어.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소율의 출산도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웠습니다. 언니처럼 쌍둥이면 어떡하지? 소율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말했어요. 그럼 더 좋지 뭐.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율은 딸 하나를 낳았어요. 이름은 한다온으로 지었습니다. 다온이도 정말 예쁘구나. 정민이 막내딸을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이제 정민의 집에는 새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오히려 집안을 더욱 밝게 만들었어요. 정말 시끄럽네. 정민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미안해요. 밤에도 자주 깨우고. 예슬이 미안해했어요. 뭘 미안해해.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기다렸는걸.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새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것은 더욱 어려웠어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소율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예슬이 동생을 격려했어요. 정민도 60이 넘은 나이에 육아를 도우며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울면 제가 볼게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정민은 밤에도 아이들을 돌보며 자매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유값만 해도 큰 돈이네.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일을 나가볼까요? 예슬이 제안했습니다. 아직 몸조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정민의 농사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이거 우리가 모은 성금이야. 김한석 훈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정민이 사양했지만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 우리 마을 아이들이잖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족들은 감격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란 후 예슬은 농사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농사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예슬이 덕분에 올해 수확이 좋았어. 정민이 감탄했어요. 재미있어요. 뭔가 보람도 있고. 예슬은 농사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소율은 그림 그리는 재능을 살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소율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마을 아이들이 소율을 따랐습니다. 응, 잘했어. 더 자유롭게 그려봐. 소율의 미술 수업은 인기가 좋았어요. 부수입도 생겼습니다. 2007년 마을에 큰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집이 다 떠내려갔어. 마을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과 자매는 앞장서서 복구 작업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야지.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 마을이 우리 고향이잖아요. 예슬과 소율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일한 결과 마을은 다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민이네 가족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매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더 이상 탈북민이 아닌 산마루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빗소리는 의젓한 형의 모습을 보였고 가온이와 다온이는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며 자랐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정민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가들 많이 컸구나. 정민이 아이들을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2008년 예슬은 마을 부녀회에서 인정받는 여성 농업인이 되었습니다. 예슬 씨 덕분에 우리 마을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부녀회장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슬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율도 지역 미술대회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상금도 받았다. 소율이 기뻐하며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축하해, 소율아. 가족 모두가 소율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2009년 아이들이 4, 5살이 되자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빗소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이건 코스모스야. 예쁘지? 정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림 그릴래요. 가온이가 소율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온이도 그림 배워보자. 다온이는 예슬을 따라 밭에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 이 토마토 언제 빨갛게 돼요? 조금 더 기다리면 돼. 다온이가 매일 물을 줘서 잘 자라고 있어. 세 아이는 각각 다른 관심사를 보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2010년이 되자 정민은 68살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무리하지 마세요. 예슬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이들 크는 걸 봐야지. 정민은 여전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소율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꿈만 같아. 예슬도 동의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빗소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민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6년 전 산에서 쓰러져 있던 두 자매를 구한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이.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예슬과 소율도 각자의 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구원이 이런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두 자매는 같은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세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두 엄마의 사랑 속에서 꿈나라로 빠져들었어요. 산마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피어난 사랑의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모든 가족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된 그들에게는 더 큰 시련과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늦가을 산마루 마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85살이 된 정민은 이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새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3살이 된 빗소리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우리 빗소라. 정민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예전만큼 힘이 없었어요. 가온이와 다온이도 할아버지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가온이가 조르듯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 할아버지가 엄마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요. 정민은 아이들에게 그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그때 너희 엄마들은 정말 힘들어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정민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예슬과 소율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아버지와 아이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40살을 넘었지만 정민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예슬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소율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버지, 예슬과 소율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도 울면서 따라왔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긴 정민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상 곁을 지키며 기도했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예슬이 정민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소율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흘 만에 정민이 의식을 찾았어요. 다들 걱정했구나. 정민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들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는 정민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빗소라, 너는 농사일에 관심이 많구나. 네, 할아버지.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요. 빗솔은 예슬을 닮아 농업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가온아, 너는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온의 대답에 정민은 뿌듯해했습니다. 다온이는 어때?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예쁜 그림 그릴 거예요. 다온은 소율을 닮아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모두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민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은 예슬과 소율을 불렀어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정민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슬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말 들어봐.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어.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라.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네, 약속할게요. 소율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민의 고백에 두 사람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의 어느 조용한 밤, 정민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울며 불렀지만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과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정민 선생님은 진짜 성인이셨어요.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정민을 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슬이 조사를 읽으며 다짐했어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소율도 약속했습니다. 정민이 떠난 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온이가 물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야. 하늘나라에서. 소율이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빗솔은 20살이 되었어요.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며 마을의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재배 기술 배웠어요. 빗솔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빗솔이 정말 대견하다. 예슬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온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탈북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엄마, 저 방학 때 탈북민 센터에서 봉사활동 할게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예슬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다온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 그림 어때요? 다온이가 새로 그린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소율이 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슬은 마을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슬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농업 선진지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어요. 소율은 마을 문화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소율 선생님 수업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학생들이 소율을 따랐어요. 어느 날 새로운 탈북민 가족이 마을에 왔어요.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슬과 소율은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도왔어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괜찮을 때까지. 정말요? 고마워요. 젊은 엄마가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소율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빗솔, 가온, 다온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빗솔이 말했어요. 맞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은 거야. 가온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정민이 심어준 사랑의 씨앗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우리 마을은 이런 곳이야. 서로 도우며 사는 곳 말이야. 김한석 훈장님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산마루 마을의 따뜻함에 감동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제 여기가 당신들의 고향이에요. 예슬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정민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다온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빗솔이 동의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예슬이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야. 소율도 말했어요. 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가온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처럼 살겠어요. 빗솔이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요. 다온이도 약속했습니다. 예슬과 소율은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정민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야. 예슬이 말했어요. 응,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자. 소율이 동의했습니다. 한때 절망 속에서 만난 두 자매와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빗솔은 농업을 통해 마을의 미래를 이끌고 가온이는 사회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온이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예슬과 소율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민이 그들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산마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의,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정민과 예슬, 소율, 그리고 새 아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아요. 어느 날 다온이가 그린 그림에 쓴 글귀였어요. 그 글귀처럼 정민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말이에요. 산마루 마을의 따뜻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민 어르신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슬과 소율이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선순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결국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그 사랑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